전 세계 물가가 실업률은 출렁이면서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우리 사회의 소득과 부의 불평등은 심각한 걸로 출생아 나타났습니다. 수가 또 역대 가장 적었다는 통계가 2030 나왔습니다. 세대의 절반가량은 대인관계나 재정 상태 등으로 스트레스를 우울감을 느끼고 호소하는 있고 노년층이 늘고 있습니다. 왜 두려운가? 왜 두렵지? 이거 새해부터 이거. 만만치 않을 한 해가 될 제가 것 하는 같네요. 단어는 그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거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쵸. 즐기려고 그러는데 나오는 얘기들이 좀 즐기기엔 좀 두려운 주제들만 줄줄이 나오고. 맞아요. 또 안 좋았던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떠오르고 하면 또 두려움이 또 느껴지고 또. 그쵸. 자, 일단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여러분은 언제 두려움을 많이 느끼세요? 두려움? 네. 저 같은 경우는 네. 아무래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래. 이대로 장가 먹고 계속 가면 노후에는 나 혼자 쓸쓸히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 들 때 있으니까. 근데 진짜로 급하신가 봐요. 맞아요. 계속 누가 얘기해가지고 요즘에. 이거 홍보를 해야 돼요. 딱히 네. 할 얘기가 그밖에 없다. 뭐 크게 있지 않아서. 근데 특히 여러분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 더 그러지 않으시나요? 그럼 너무 예. 맞아요. 인기 떨어질까 봐. 맞아요. 저도 뭔가 새로운 무대를 보여드릴 때 나왔을 때. 네, 어떤 반응일지 모르니까 그거에 대한 뭔가 설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계획을 짜잖아요. 특히 이렇게 신년 초에는 네. 뭔가 나 올해는 뭘 해야지 하는데 이게 과연 내가 도전하는 게 맞나? 이 시기에 하는 게 맞나? 이 사람과 함께 하는 게 맞나? 이런 두려움이 굉장히 많죠. 하루에도 정말 여러 번 분노, 증오, 슬픔, 공포, 근심, 걱정 이런 부정적 감정을 느낍니다. 또 무섭다, 걱정된다, 공포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자, 근데 이런 감정의 뿌리에 이제 두려움이 있지만 이런 두렵다는 말을 일상에서 많이 하진 않아요. 두려움을 느끼지만. 맞아. 그래서 그 두려움을 잘 표현하지도 않고 그 실체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자, 혹시 이 대목에서 네. 최민수 씨가 예전에 어느 드라마에서 했던 명대사 지금까지도 자주 회자되는 나 지금 정답. 떨고 있니? 이야 모래시계. 왜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나도 봤어. 어떻게 해요? 어렸을 박상원 때 선배랑. 엄마 아빠 너머로 봤어요. 떨고 있냐? 아니. 최고의 명장면. 이 명대사에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나 저거 지금 떨고 있다, 무섭다가 아니라 물어보고 있잖아요, 상대방한테. 떨고 있니? 왜 물어볼까요? 어머, 그 생각 못 해봤는데. 자기도 떨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 감정이 그만큼 헷갈리는 겁니다. 인간은 감정의 지배를 받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가 특히 두려움 같은 경우 더 어렵기 때문에 자기 상태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확인하려는 거죠. Feel the vibe, feel the terror, feel the pain. It's driving me insane. I can't think for God's sakes when I'm driving in the wrong lane. Trouble is my middle name, but in the end I'm not too bad. Can someone tell me if it's wrong to be so mad about you? 자, 여기에서 수지 씨한테 하나 질문 드릴게요. 네. 어릴 때는 두려웠던 게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거 하고 지금 어른이 돼서 성인이 된 다음에 두려운 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렸을 때 두려웠던 거니 그냥 되게 일차원적인 막 귀신, 뭐 밤, 도둑 막 이런 그런 것들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가난, 실패 이런 것들 조금 뭔가 생계형 두려움이 생기고 생계형 두려움. 네, 그런 것들이 좀 공감하시는 고민이 분들 되는 것 많을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두려움을 보면 나이나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뭐 기술 발전 이런 거에 따라서도 두려움의 실체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옛날로 가봅시다. 근대 이전에 그때 가장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게 뭘까요? 뭐 조선시대라고 합시다. 그때 가장 많이 두려워했던 거 어떤 게 조선시대. 있을까요? 정답. 역병에 걸리고 맞아. 말았어. 그 역병. 외국은 흑사병 같은 거 이런 거 예. 있잖아. 아 그래서 옛날 우리가 비디오 보면은 앞에 경고 문구 나오잖아요. 그게 되게 유명하잖아요. 옛날 어린이들은 전쟁, 마마, 호환 등이 최고의 두려움이 있어라. 옛날 어린이들은 호환, 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현대 요새 어린이들은 무분별한 불법 비디오를 시청함으로써 이렇게 여기까지 비디오 좀 보셨구나. 외웠네, 외웠어. 아니 코미디에서 쓴 적이 있어서 그래. 네. 맞아 맞아. 옛날엔 전쟁. 예전에 전쟁 무서워했겠다. 맞습니다. 예. 전쟁. 자, 근데 우리 역사에서 가장 큰 재난 가운데 하나로 전쟁보다 더 무섭다고 여겨졌던 게 바로 경신대기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경신년. 10년에 일어난 어우, 쫙쫙 갈라진 거. 경신년은 아니고요. 아니에요. 2년에 걸쳐서 일어났는데 조선 현종 11년에 엄청난 자연재해가 조선 땅을 덮칩니다. 갑작스러운 흉작, 병충해, 냉해 이런 걸로 인해서 곡물의 생산량이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태풍까지 왔고요. 그런 속에서 치사율이 엄청나게 높은 전염병이 창궐을 했습니다. 그때 아사자가 어마어마하게 발생했고 한국의 역사에서 가장 큰 참혹했던 그런 재난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힘들었는가 하면 그때가 임진왜란, 병자호란이 끝난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면 차라리 전쟁 때가 나았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게 이제 옛날엔 다반사였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산에서 짐승을 만나는 것도 두렵고 병에 걸려도 치료약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질병이 큰 두려움의 원인이었습니다. 접할 수 있는 정보도 굉장히 한정돼 있어서 미리 대처하는 것도 쉽지 않았지요. 근데 이게 문명이 또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옛날만큼 자연에 대한 두려움은 줄어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뭐 화산, 지진 하면 이제 뭐 대책이 안 썼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는 내진 설계 이런 것도 있고 화산도 어느 정도 예측이 되니까 그만큼 자연에서 오는 두려움은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쌤 자연재해는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계속 우리 사회가 충격을 받는 재해들이 발생하잖아요. 불과 작년에만 해도 뭐 이태원 사건 같은 일이 있었고 또 그 전에도 또 어떤 사건이 있었고 뭐 과거에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재해하고 구별되는 게 인재라고 또 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문명이 인공적인 환경이 돼버렸고 그게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이다 보니까 여기서 뭐 하나 착오가 생기면 이게 뭐 기계적인 착오일 수도 있고 인간적인 실수도 있고 그런 것이 자꾸 빈발하게 되면서 얼마 전에 경험했던 이태원 참사 같은 것도 우리가 생겨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연재해보다는 문명에서 발생하는 거기서 비롯되는 이런 재난이 우리를 훨씬 더 두렵게 하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말이지 최근에는 정말 제도나 시스템, 뭐 안전에 대한 불안, 공포, 두려움은 이게 갈수록 더 커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지금 뭐 너무 잘 돼 있고 다 발전돼 있는데 그 두려움은 점점 커지는 것 같아. 맞아요. 맞아요. 자, 또 하나 여기서 하나 퀴즈 낼게요. 네. 하루에 한국에서 교통사고로는 몇 명이 죽을까요? 하루에. 하루에 좀 많을 것 같아요. 아 이거 많은데. 그러니까. 59. 하루에 59. 한 10명은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한문철 TV를 너무 많이 봤나 봐. 한 30건씩 일어날 것 같습니다. 예, 아니랍니다. 사건 사고만. 예.
정답 말씀드릴게요. 네. 8명입니다. 8명. 그것도 얼마? 예, 얼마 안 되죠. 이게 90년대 초에 엄청났어요. 부끄럽고 불행한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우리는 세계 최악의 교통사고 발생국이라는 기록을 안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도 12,000명 이상이 교통사고로 죽어서 하루 평균 35명씩이 교통사고로 희생된 셈입니다. 자, 근데 안전벨트라든지 음주 단속 이런 게 굉장히 엄격해지고 최근에 CCTV가 또 곳곳에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엄청나게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살인 사건도 조금씩 꾸준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는 상당히 많다고 느끼죠. 네, 맞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 좀 높게 잡으셨어요. 맨날 영화나 드라마나 뭐 이렇게 매체에서 보이는 게 항상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아니 요즘에는 뭐 커뮤니티가 활성이 돼 있으니까 뭐 하나 큰 사건이 펼쳐지면 그걸로 쫙 퍼지면서 다 알고 있으니까. 계속 그 얘기만 하게 되죠. 되게 큰 사건처럼. 네. 맞아. 이게 다 가면 보면 뉴스 이런 곳에서 계속 얼마 전 또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아나운서 탓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분들이 너무 심하게 얘기해서 생각해 보니까. 아니 근데 사실 한편에서는 사건 사고가 뉴스를 만든다. 뉴스가 사실 사건 사고와 재난재해를 먹고 커간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인데 새해에는 저희가 희망찬 뉴스 많이 전해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네, 부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배드 뉴스가 좀 더 뉴스로서 사람들이 눈길을 끌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느 나라나. 자, 근데 이렇게 정보가 과다하게 노출되면서 오는 실제보다 더 과장된 그런 두려움이 한편에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문명이 또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다른 차원의 두려움이 새롭게 생겨납니다. 즉 예전에는 별로 느끼지 않던 두려움을 현대인들은 우리 지금 살아가는 동시대인들은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저는 두려움을 두 가지로 구별을 해보고 싶습니다. 간단합니다. 뭐 어려운 전문 용어가 아니고요. 자, 일단 먼저 진짜 두려움. 그리고 가짜 두려움입니다. 먼저 진짜 두려움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차도에 뛰어들면 교통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 두려움이 없으면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어떤 위험을 알리고 대비하라는 알람 신호 같은 거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적절한 수준에서 조절하고 대응이 가능한 것. 자, 근데 문제는 가짜 두려움입니다. 가짜 두려움? 가짜 두려움. 괜히 쫄아서 그런 내가 나를 속이는 건가요? 투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에서 나왔는데 가스불을 안 잠궜나, 뭐 전기담요 코드를 안 뺐나, 불 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두려움들이 있잖아. 밤이 나게 반응.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게 다 거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가짜 두려움은 뭐냐면 그렇게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근데 지나치게 겁을 먹고 경계심을 세우는 이런 상태를 말하죠. 특히 이제 옛날에 내가 충격적인 경험을 했다, 뭐 트라우마 같은 것도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우리말에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 말처럼 이게 뭐냐면 뇌에서 착오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작동이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진짜 두려움과 달리 조절과 대응이 매우 어렵고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생활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 지나쳐서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다 할 때는 치료를 받아야겠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심각하네, 그러면.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그 공황장애나 약간 뭐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그게 약간 가짜 두려움 뭐 이런 건가? 어느 정도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예, 실제로 2021년에 정신질환으로 국내 병원을 방문한 사람이 2019년 대비해서 12% 정도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이제 성인 가운데 4명 중에 1명이 두려움이나 불안, 우울 같은 그런 정신 건강을 위험을 경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가 시달리면서도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이렇게 받는 그런 비율이 상당히 낮대요. 아이고. 그러면은 쌤의 말씀해 주시는 거는 진짜 두려움과 가짜 두려움을 우리가 좀 구별해서 다뤄야 된다. 네. 이 가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걸 피해야 된다. 뭐 이런 말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경계를 나누기가 어려울 때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짜 두려움도 전혀 근거가 없는 데서 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문제는 이것이 필요 이상으로 이 정도만 느낄 두려움을 이 정도까지 늘려버리니까 내가 스스로. 네. 왜냐하면 인간이 상상을 자꾸 하면서 또 본 게 있잖아요. 들은 네.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짜 두려움은 상당 부분 현대 사회의 어떤 문명의 조건, 사회적 환경 이런 데서 만들어진 거다 이런 걸 좀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문제는 우리가 느끼는 여러 가지 두려움 가운데 가짜 두려움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것이 위험 수준에 갈 때도 꽤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짜 두려움이 왜 위험한지 영상을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가짜 두려움이 진짜 어려운 거야. 다스려야 되니까. 맞아. 마주친 여성을 칼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해마다 20만 건이 넘는 교통사고, 목숨을 잃는 사람은 2,000명에 이릅니다. 내년 우리 경제가 1%대의 성장에 그칠 거라는 예측을 내놓은 건데 경제 위기 때가 아니면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전염. 와. 근데 저 진짜로 신기하게 영상의 초입부에 이 남성의 이 흔들린 눈빛이 있었잖아요. 네. 그걸 보니까 뭔가 저도 같이 두려워지는 게 느껴졌거든요. 전염되잖아. 그러고 보니까 진짜 전염된다라고 나오네요. 그 저도 이제 주식하다 보면 조금 떨어졌는데 이거 불안해서 다 내놓으면 이게 푹다 내려가잖아. 두려움 번지잖아요. 패닉이죠, 그게 패닉, 그죠? 예. 자, 또 하나 네. 제가 또 하나 퀴즈 낼게요. 이게 어떤 광고일까요? 지금 잠이 지금 잠이 옵니까? 침대? 느낌상 침대. 침대. 이거 보통 게임 레벨업 광고 저렇게 하는데 그 레벨업에 잠이 옵니까? 그 혹시 모기지 대출 광고 그런 거 아닐까요? 집 안 산 당신 지금 잠이 옵니까? 역시 경제 유튜버답습니다. 아, 네, 정말이에요? 맞습니다. 노후 대비 예, 보험 상품 광고입니다. 어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몸 잊고 잠을 자냐, 지금 노후가 얼마나 위험한데 이런 얘기를 맞네. 좀 해주고 나네다. 있는 거죠. 사실 노후가 불안한 게 맞죠. 준비가 필요한 거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지나치게 자극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광고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광고들도 비슷한 그런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당신이 이 옷을 입지 않으면 이 제품을 갖지 않으면 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왠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평가될 거다. 당신이 사랑받지 못할 거다. 이런 메시지를 암암리에 던지는 게 아닌가. 맞아요, 선생님. 제가 요즘에 유행하는 음식들 안 먹고 이거 요즘에 유행하는 건데 안 먹어봤어? 이러면 뭔가 뒤처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뭔가 이게 두려움이 이거 생기더라고요. 제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순신 씨는 좀 뒤쳐도 됩니다. 우리 조금만 글 따라갑시다. 여기서는 좀 뒤쳐져도 된다. 그만 추가해요. 그만 추가해요. 조금 앞서가지 말라고 했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삶의 조건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게 있습니다. 경쟁이 너무 심해지고 맞아요. 또 직장의 조건, 노동시장, 환경 이런 게 불안하잖아요. 저성장이 지속되고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고 자동화도 확대되고요. 그런 속에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존재의 불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너무 철학적인가요? 예, 우리 중학생들도 야, 너 존재감 없어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존재의 불안. 내가 투명 인간처럼 취급될 것 같고 사회적으로 주변부에 밀려나고 다른 사람한테
경멸당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도 의외로 많이 지금 만연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속해 있는 집단에서 나만 뭔가 어떤 특정한 운동을 안 하거나 그 물건이 없거나 하면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거나 이런 맞아.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니 이건 연예인이 제일 많이 느끼지 않나요? 예능 가서 내가 존재감이 없다. 저는 괜찮은데요. 여쭤본 거야. 혹시 두려움 조장. 저는 뭐 존재감이 아이고 이 등치가 존재감이 없으면 어디가 난 아닌데요. 두려움 조장.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점점 인정 욕구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보는 게 많아지면 욕망이 높아지죠.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SNS 많이 할수록 불행 감각이 높아진다. 네. 왜냐하면 비교하게 되니까. 네. 그만큼 기대 수준이 높아졌는데 남들한테 인정받기는 어려워지는 이 갭에서 점점 두려움이 커지는 거죠. 전통 사회에서는 이런 두려움이 없었거든요. 그냥 신분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뭐 무시당해 봤던들 뭐 그 신분 그대로 되는 건데 우리는 지금 계속 유동하는 사회다 보니까 언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비하될지 경멸당할지 업신여김 당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들이 가끔 발생합니다. 그래.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느낀다면 그게 실제로 무시당해서일 수도 있고 내가 무시당한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피해의식이 커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갑질을 당한 사람이 갑질을 또 하는 이런 예가 많거든요. 그런 것처럼 무시당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훨씬 더 잔인하게 대하는 이런 악순환이 의외로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주 극단적으로 가서 타인을 해치는 행위까지도 하게 됩니다. 이게 모두 두려움에서 비롯된 사회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런 두려움이 전염이 된다는 거죠. 혹시 두려운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두려워지는 이런 경험이 없으셨는지 많죠. 많이 있죠. 네. 어렸을 때 시골길 밤에 이렇게 가면 묘지가 있잖아요. 묘가. 그럼 지나가는데 나는 괜찮은데 옆에 있는 애가 그러면 가만히 좀 있어 나까지 또 그렇잖아. 이렇게 되잖아요. 그 얼굴 보고 놀라. 네, 그러니까 옆 사람이 놀라면 나까지 두려워하시는 이런 전염성이 있어. 맞아요. 이렇게 두려움이 전염되기도 하고 또 불필요하게 계속 심어지기도 하는데 특히 성장 과정에서 종종 경험합니다. 여러분 전철 많이 타고 다니는데 그런 모습을 가끔 봐요. 엄마가 애 데리고 타는데 내릴 때가 되는데 애가 잠에서 안 깨. 애는 또 하나 있는데 얘까지 들고 내리기가 어려운데 얘를 깨워야 되잖아요. 이때 뭐라고 되게 하죠, 엄마들이? 많이 들었죠. 너 두고 내려? 맞습니다. 역시. 애한테 그러면 안 돼. 아직 그래 예. 못 알아들어요. 전 이게 협박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뭐 심각하지는 않지만 안 좋을 것 같아요. 얘가 허언으로 듣잖아요. 그냥 엄마 말은 저건 말이야 이렇게 되니까 그런 것은 좀 가끔은 몰라도 자주 하면 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 어린애한테 막 울고 그러면 너 버린다. 맞아요. 막 이러잖아. 그럼 애가 진짜 경기를 일으키면서도 놀래거든. 아이한테는 그게 너무 충격이죠. 더 심한 건 최근에 또 뭐 이렇게 아이들을 경찰서에 데려간다 협박해갖고 진짜 데려오는 엄마들이 할머니들이 많이 있었대요. 경찰서를요? 그 얼마 전에 경찰서에 현수막이 걸린 사진이 좀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 보니까 아이를 혼내기 위해서 경찰서에 오면 아이 마음에 상처만 남는다 이런 말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혼내려고 정말 경찰서에 가는 부모들이 있다는 거죠. 부모들이? 네, 가장 좋은 훈육이 인내라고 그걸 이제 일일이 다 써놨던.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렇죠. 오죽하면 이렇게 현수막까지 낼 걸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부모님이 아이를 끌고 경찰서에 가서 혼낸다. 그 아이는 정말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은 느낌인데 너무 두려우는. 맞습니다. 아이가 경찰서에 가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공포 반응이 불어난다고 합니다. 부모라는 존재가 누구보다도 아이를 사랑하고 안전하게 잘 지켜줘야 되는데 왜 오히려 아이를 두렵게 만들까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그게 바로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부모 자체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남을 두렵게 하기 쉽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두려움은 의도와 상관없이 아이한테 전염이 된다.
더 나아가서 증폭이 된다. 그래서 사회의 두려움이 아이에게 투영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석찬 씨 학교 다닐 때 급훈 있었죠? 어떤 게 생각나요? 급훈이 있긴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형님 시절이면 새마을 운동 뭐 이런 거 붙어 있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아니고. 지을 잡자. 아니, 그냥 지을 잡자도 아니고. 보통 뭔가 이렇게 배우자 얼굴 같은 거 막 얘기하지 않나요? 지금 공부하면 뭐 달라진다. 맞아. 그리고 담임 선생님 성함 써놓고 이제 뭐 만약 유민상 선생님이면 민상이가 지켜보고 있다. 맞아. 뭐 이런 거 같아요. 예전에 네. 어느 학교에서 아이들이 약간 장난 삼아서 붙였던 급훈이 있는데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이것이 하나입니다. 그중에. 옆에 엄마 사진, 엄마 그림만. 붙여놨네. 진짜 보고 네. 있네요. 저게 우리가 공감하게 되는 것은 일정 부분 현실이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때 엄마가 보고 있다. 이 시선은 어떤 시선일까요? 두려운 존재. 감시입니다. 감시. 예. 지켜보고. 여러분이 저를 만약에 감시하고 있다. 감시는 뭐냐면 저 사람 강의 잘하나 보자. 어디 한번 해보시죠. 눈으로 보면 레이저를. 그런 자리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일 떨었던 강의 중에 하나인데 교수 임용되기 위해서 논문도 내야 되지만 강의 시범을 보여야 되는데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점수를 매기고 있으니까. 이걸 가리켜서 평가 불안이라고 합니다. 평가 불안.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오디션 보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비슷하죠. 예. 어우, 떨려. 그러니까 아이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결정적으로는 미래고 그것을 지금 공부를 가지고 평가받다 보니까 더 그게 심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농구 선수들이 자유투 하잖아요. 네. 축구 선수들이 승부차기 하잖아요. 네. 그거 평소 실력 그러면 훨씬 잘 넣을 수 있는데 지난 월드컵에서도 정말 어이없는 그런 승부차기 나왔잖아요. 브라질, 그게 브라질. 맞아요. 영국. 브라질의 운명을 마르키뉴스 해리케인과 위고 요리스 동점골 페널티킥. 해리케인 전 세계 몇십억이 자기를 지켜본다. 이게 어마어마한 두려움입니다. 이게 평가 불안이고요. 근데 그런 것을 아이 때부터 경험한다는 건 상당히 참 불행한 일이죠. 그리고 더 나가면 과도한 자기 방어를 하게 됩니다. 자기 방어? 예를 들어 이런 사람들입니다. 정치인이나 아주 돈이 많은 사람, 기득권층은 자기의 약한 모습을 권력이나 돈, 허세 이런 걸로 자꾸 막으려고 하죠. 그게 사실 두려워서 그럴 때가 많습니다. 네, 정치인분들이 그런 거 나 누구도 아는데 누구도 아는데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도 그럼 다 두려움 그렇죠. 때문인가요?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막 나가는 영향력을 보여주고.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려고 하고 이게 더 나가면 공포 정치라고 들어보셨죠? 독재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얻은 권력이 정당하지 않은 거 알거든요. 이걸 지키려면 무리수를 둬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지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자극하는 겁니다. 히틀러가 그 중에 하나고요. 많은 독재자들이 그걸 이용합니다. 대중들 역시 두려움에 빠져 있거든요. 그럼 어떤 기대를 하냐면 저 사람을 지지하면 저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이 두려움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질 거다. 이런 환상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또한 더 큰 두려움을 낳게 되고 불행의 늪으로 빠지게 되는 그런 길이 되는 거죠. 그게 왜 뭐 납치를 당하면 오히려 납치범의 편에 서게 된다. 맞습니다. 스톡홀름 스톡홀름 신드롬 맞습니다. 그럼 되게 비슷한 것 같네요. 예, 그렇죠. 자, 근데 이렇게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두려움이 넘쳐난다면 당연히 행복하기가 어렵겠죠. 네. 자, 행복에 대해서는 많은 통계들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데 익숙한 게 있습니다. 매년 유엔에서 1인당 GDP, 행복지수? 건강, 수명, 부패지수, 선택의 자유 이런 걸 등등으로 해서 행복지수라는 걸 발표하는데 우리나라는 평균 5.9점으로 146개국 가운데 59위. OECD 38개국 가운데서는 36위.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아유, 핀란드가 1위네요. 계속 북유럽 국가들이. 휘바휘바하구나 확실히. 아, 다르네요. 그리스, 아르헨티나보다 우리가 낮아요. 그러네요. 좀 중환자나. 그만큼 이제 탈락에 대한 공포가 많고 한 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어렵다는 이런 생각이 아주 널리 퍼져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같아요. 이거 완전 두려움 사회 아닌가요? 예. 안 좋아. 진짜. 그러니까 국민소득이 3만 4천 불 이렇게 달성한 경제 강국인데 또 기생충, 뭐 BTS, 또 스포츠면에서도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스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문화적인 그런 매력이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는 행복하지 않고 비관적이고 불안감도 크다. 선생님 근데 오늘이 2023년 1월 1일인데 이게 좀 뭔가 비관적이고 뭐 그런 거 말고 좀 낙관적이고 좀 좋은 이야기는 검은 토끼가 없습니까? 갑자기 안 좋게 느껴지게 돼. 뭔가 불길한 것 같고. 두려움이 그래서- 전염되는데요. 흰색 그래. 토끼로 바꿔주세요. 예. 그래서 어떻게 이 두려움을 다룰 것인가 네. 이 문제입니다. 전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두려움을 좀 잘 다스리자. 이거 없을 수는 없다. 자 일단 먼저 네. 진짜 두려움은 위험한 게 존재하는 거니까 그것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뭐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안전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 어떤 물질적인 환경 이런 것을 제거하고 안전망 이런 것을 잘 갖춰서 빈곤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이는 거 이런 것은 계속 강조돼야 될 그런 지점입니다.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는 실패에 너무 가혹해요. 한 번 패자가 되면 부활이 안 되는 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부터 빗나가면 회복을 못할 거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그러한 것도 있고 실제로 패자 부활의 기회를 안 주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패배에 대해서 좀 너그럽게 그래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다. 격려해주는 이런 분위기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지금 계속 진짜 두려움을 다스리는 법을 얘기해주고 계시잖아요. 아까 가짜 두려움은 뭔가 필요한 부분에서 벗어나는 범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그것도 다스릴 수가 있는 건가요? 자, 이제 문제는 가짜 두려움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먼저 여쭙겠습니다. 유빈 씨는 무대에 서실 때 두려울 수 있잖아요. 그쵸. 어떻게 하세요, 그때? 두려울 때요? 사실 제가 멤버한테 배운 방법이긴 한데 그럴 때 화장실 같은데 거울 있잖아요. 그러면 거울을 바라보면서 약간 비속어긴 하지만 네. 비속어를 이제 외치면서 비속어? 네,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외치고 들어가거든요. 할 수 있다. 으이씨. 시방 나는 할 수 있어. 그렇지, 그렇지. 사투리로 한다는 얘기야. 시방 나는 할 수 있는겨.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쵸? 네. 화장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 혼자 있을 때 하죠. 다른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는 거지 않으세요? 정신 나가는 자가 밖에 있어. 혼자 있을 때. 어느 정도의 두려움에서는 그렇게 완전히 자기 스스로에게 새로운 암시를 주면서 네. 극복할 수 있다고 봐요.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요. 감정 자체를 잘 바라보고 주시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들어보셨는지요? 마음 챙김. 그래서 많이 나오죠. 마음 뭔가 챙김. 요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요가에서 많이 나오죠. 수련의 네. 느낌. 그 내용이 뭐냐면 간단합니다. 앞으로 마음 챙김이라는 말 들을 때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기.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기. 우리는 항상 과거 아니면 미래로 가 있어요. 특히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상상이 나를 짓누르는 경우에 일어납니다. 요가나 명상도 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기가 목적입니다. 내 감정을 그냥 내가 두려워하는구나. 나 떨고 있니가 아니라 내 스스로 감정을 바라보고 이게 꼭 두려움만이 아니라 다른 감정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 마음 챙김을 감정에 잘 좀 적용해 보면 조금 거리두기가 된다 이런 거죠. 그러고 보니까 지금 동안 두려움들이 거의 미래를 걱정하는 두려움이 꽤나 많았던 것 같아서 지금을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맙소사. 물론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죠. 근데 지레 겁먹고 땡겨서 맞아. 걱정하고 불안을 키우는 게 문제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이 중요하다. I was on my way to find you. I was on my way every day. I was on my way to find you. 지금이 중요하다. 퀴즈 하나 낼게요. 지금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온 말인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금이 있대요. 네. 뭐죠?
지금. 소금, 황금? 황금. 예. 황금? 예, 옛날에 소금을 월급으로 줬다고 해요. 로마 시대 때는. 그 샐러리가 솔트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만큼 소금이 귀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을 강조하기 위해서 소금, 황금, 지금 그랬는데 어떤 남편이 강의 중에 이 말을 듣고 참 재밌어서 아내한테 문자를 보냈대요. 했더니 아내가 답을 했대요. 뭐라고? 지금, 현금, 입금. 이런 깨알 유머 너무 좋습니다. 남편이 또 다시 답을 했대요. 네. 방금, 째금, 송금 이렇게. 귀엽다. 금이 좋아요. 금이 좋아. 선생님 그런데 지금까지 쭉 말씀해 주셨던 어떤 가짜 두려움의 근본적인 배경이 내 사회적 지위나 아니면 우리 사회적 관계 이런 것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개인적인 노력만으로 그게 해결이 되면 참 좋긴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그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잖아요. 예. 그럼 개인을 넘어서는 어떤 우리가 방법 같은 건 좀 없을까요? 자, 여기서 하나 질문 드릴게요. 두려움의 반대말이 뭘까요? 두려움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려워요. 근데 뭐든지 반대말을 찾아보면 이게 좀 명확해지거든요. 두려움의 반대말 뭘까요? 안두령. 이야. 희망. 또 용기. 극복. 저는요. 신뢰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신뢰. 내가 나를 믿고 뭐 이런.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비롯되는 두려움은 기본적으로 불신하기 때문이거든요. 저 사람을 내가 전적으로 믿는다. 그러면 전혀 불안할 게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 내가 좀 약한 모습을 보여도 내가 좀 실수를 해도 저 사람이 나를 속으로 비웃지 않을 거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좀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내 앞에서는 다 이해해준 척하면서 뒤에 가서 이른바 뒷담화 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으면 절대 마음을 열지 못하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런 기준들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신뢰하는 사람은 내가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한 말 다 녹음해서 들어도 괜찮고 내가 그 사람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한 말 다른 사람한테 그 말 다 녹음해서 들어줘도 아무 문제 없는 사이. 그게 진짜 안전한 그런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뢰할 때 외자가 기댄다는 거거든요. 옛날에 무례한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 기댈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무례한이라는 게. 신뢰는 그 기대는 거거든요. 내가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을 때 기댈 수 있는 그 상대방, 이 존재가 아주 절실한 거죠. 자, 이게요. 조직, 특히 직장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야지 신뢰받는 조직이 되고 생산성도 올라갑니다. 하버드 대학 경영대학원에서 연구를 정리한 책이 있는데 번역됐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조직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두려움 없는 조직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구성원이 눈치 보지 않고 아이디어를 내놓을 수 있는가? 실수를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가? 도움을 요청하는데 거리낌이 없는가? 부하 직원이 리더 의견에 반대할 수 있는가? KBS 어떤가요? 예, 제가 지금 KBS를 대변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니 직장인들이 지금 저런 걸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 역시 대학에서 만들어서 현실과 좀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괴리가 좀 있지 않을까. 저는 저 조직을 만났습니다. 진짜요? 지금 쌤과 함께입니다. 진짜입니다. 사회생활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는 피디님 의견에 반대했습니다. 피디님은 초코과자를 좋아하지 않으셨지만 전 초코과자를 좋아한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희 팀이 메뉴 선택의 자유는 있습니다. 우진 씨가 그렇게 해서 과연 몇 달 더 할 수 있는지 저는 불만 없습니다. 함께 갑니다. 근데 사실 이거 계속 읽어보면은 요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 얘기 나오셨잖아요. 요즘 친구들이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한 젊은 세대 분들이 원하는 조직 같기도 하거든요. 한국은 그동안 너무 권위주의적이고 위계서열적이고 수직적인 그런 권력에 작동하는 식으로 해서 고도성장, 압축적인 그런 발전을 해왔는데 그때는 저런 게 먹힐 수 있죠. 두려움을 막 불러일으키고 해서. 왜냐하면 따라잡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새로운 단계, 새로운 개척지를 향해 나가는 단계에서는 사람들이 창의적인 지성을 모아야 되는데 그 점에서 이런 두려움이 만연해 있으면 그 잠재력이 자라나지 못한다. 따라서 효율성도 떨어지고 생산성도 올라가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이 경영학자가 하는 거죠. 이거는 사실 근데
저희 그냥 개별적인 하나하나 구성원들이 변해서 될 문제가 아니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전에 도쿄올림픽에 여러 가지 명장면, 감동적인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한국 여자 배구팀이죠. 정말 그때 멋진 김연경 삶이, 선수가 뜨거운 삶이. 선수로서 정말 탁월한데 그건 다 알고 있었지만 그때 새롭게 드러난 게 리더십이었죠. 팀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저거 나간다고 당하고 야 좀 해보자. 그분이 하신 게 이렇게 평가됩니다. 안전 신호를 보냈다. 안전 신호. 안전 신호? 예. 안전 신호요? 우리 막 점수가 몰리고 이러다 지는 거 아니야라고 공포감에 사라져 계실 때 괜찮다. 실수한 친구에 대해서 거기에 이렇게 자책에 빠져서 계속 위축돼 있지 않도록 두들겨주는 이런 모습이 우리한테 크게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게 스포츠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조직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많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할 때만이 이런 사회적 두려움,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비롯되는 그런 두려움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옆에서 누군가 두드려주는 동료가 있다면 그럼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지난 월드컵 한국 대표팀 경기 다 생생할 겁니다. 예. 그때 한국 선수들이 주눅들지 않을 수 있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가능했던 건 뭘까요? 많죠. 지난 월드컵에서 떠오르는 응원 문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뭐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봐도 감동이에요, 네. 진짜. 맞아요.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그런 한마디인 것 같습니다. 조규선 선수 아닙니까? 홍수선 씨가 미리 알아봤던 바로 그 선수. 예. 여기서 한마디 더 붙여볼 수도 있습니다. 꺾여도 괜찮다. 예. 꺾여도 다시 일어나면 된다. 가끔 꺾일 수도 있다. 이 정도의 좀 여유 이런 게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난관에 굴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신뢰가 여기서 생겨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끼리 서로를 더 믿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16강에 진출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증명을 했고 선수들은 그거를 믿고 있었고 그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선수들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정말 진짜 투혼을 발휘해서 그런 경기를 할 수 있었는데 여러 가지 불안한 여론도 있었고 비판도 받고 했지만 끝까지 감독을 믿고 또 선수들도 서로 믿으면서 이 두려움을 헤쳐나갔다. 그러니까 경쟁의 구도에서 좀 서로 품어주는 이런 연대 구도로 넘어가는 게 중요하고요. 자, 또 한 가지 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내 두려움에 대해서 좀 내놓고 이야기 나누면서 새롭게 바라보는 어떤 전환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의력을 좀 분산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너무 거기에 빠져 있으면 매몰돼 있으면요 못 벗어나요. 근데 벗어나고 나면 별것도 아니라는 것도 느껴지죠. 스포츠 얘기 또 하자면 투수들이 이게 잘 홈런 맞고 자꾸 플레이가 안 되면 감독이 올라오잖아요. 투수 감독이. 그때 무슨 말을 한다고 합니까? 오만 말 한다는데? 예. 뭐 물론 뭐 새로운 지시를 할 때도 있지만 잘해라. 야 오늘 밤에 뭐 먹을 거야? 이런 말이라든지 전혀 다른 얘기를 한대요. 진짜요? 예. 앞으로 이게 인물을 전환시켜주는 열심히 거죠. 봐야겠네요. 예. 그러니까 플레이가 안 될 때 농구나 배구 같은 경우에 타임을 딱 걸어서 빨리 한 템포 쉬어가도록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 리듬에서 좀 풀려날 필요가 있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약간 마음의 타임아웃 이런 느낌. 여행을 좀 간다던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게 바로 아까 안전지대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존재가 위협받습니다. 근데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온전히 받아들여준다. 이런 수용의 확인이 된다면 나는 거기에서 좀 나를 편안하게 좀 풀어놓고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선생님 말씀하신 게 그게 사람이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회사나 이런 곳에도 한 사람만 있으면 좀 다닐 만한 곳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딱 내 마음을 얘기해 줄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른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단 한 사람, 내 마음을 알아주는, 내 고통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다. 오히려 또 그래서 반대로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자기가 나쁜 생각에서 또 벗어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도 종종 들으니까요. 가끔 그 SNS로 저한테 고민 상담을 하는 분들 중에 마지막 정말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문자를 하는 분이 계세요. 뭐 제가 무슨 해결책을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읽었습니다. 도움은 못 드리지만 힘내주세요. 이렇게만 얘기를 해도 그 상대가 자기가 답장을 받았다라는 게 굉장히 큰 거라고 느끼시더라고요. 누군가가 내 얘기를 들어준 것만으로도. 그리고 한두 달 후에 다시 너무 희망찬, 잘 이겨냈다 이런 글을 받을 때는 와, 이래서 되게 중요한 거구나, 이런 것들이. 안전지대가 돼주신 거네요. 누군가에게 안전지대가 된다는 게.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좀 바꿔서 말씀드리면 그 사람을 돈이나 성적이나 학력이나 외모나 지위나 이런 걸로 평가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doing이 아니라 being이기 때문에. 우리는 doing으로 평가봐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성과를 내야 되고요. 정확하게 평가해야 되는 게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것과 별도로 나는 그냥 뭘 못해도 괜찮은 이 영역이 함께 존재해야 된다. 그런 신뢰를 토대로 하는 안전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환대할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조금씩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약간 그런 얘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정말 아무 허울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다라는 것 같은데 언제부턴가 마음 터놓고 얘기할 친구가 거의 주변에 없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역시 장가인가요? 역시 답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직 없다, 안전지대가. 예, 지금 저는 없습니다. 다 위험지대입니다. 위험지대, 심지어. 근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안전지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안전지대가 되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작년에 멤버들이랑 이야기를 많이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멤버들의 안전지대가 되어줄 수 있도록 강의를 들었으니까 또 제대로 나오네요. 노력해보려고요. 그래. 슈카 씨는 사실 뭔가 그 숫자로 된 것들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시잖아요. 넌 신뢰를 숫자를 신뢰하지. 어떤 거에 가지고 걔는 72점이고요. 걔는 84점이고요. 이렇게요. 진짜 궁금해요. 안전지대. 네, 있으세요? 글쎄요. 오히려 남자들은 제 느낌에서 그런지 약간 동굴로 들어간다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동굴로? 그래서 자기만의 그냥 그 동굴 같은 데를 들어가서 혼자서 이 푸는 경향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지대라는 개념을 좀 생각하지 평상시에 못했구나라는 걸 오늘 좀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돌려서 얘기했지만 결국 나는 아무도 안 믿는다라는 얘기를 하신 걸로. 그러니까 안전지대가요. 자기 있는 걸 다 내놓고 노출시킨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봐요. 그냥 함께 있어도 편안해지고 왠지 함께 있으면 내가 더 사랑스러워지는 내 스스로 이런 관계가 안전지대가 아닐까. 그대가 숨겨왔던 아픈 상처들 다 내게 옮겨주세요. 지치지 않고 슬퍼할 수 있게 나를 좀 더 가까이 둬요. 자, 금년이 토끼의 해입니다. 토끼 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나요? 토끼를 키우신 경험은 많지 않으실 거고 어릴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는 지금도 교과서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토끼와 거북이 이제 뭐 토끼처럼 자기 재주만 믿고 방심하면 패배하고 조금 모자라도 꾸준하게 노력하면 승리한다 이런 교훈. 자, 그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재밌게도 돌아가신 신영복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거북이를 얕보고 잠을 잔 토끼도 잘못이지만
발소리를 죽이고 몰래 지나가는 거북이도 떳떳하지 못하다. 와. 잠든 토끼를 깨워서 함께 가는 거북이가 되자. 그런 멋진 친구가 되자.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멋진 거북이를 만나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토끼가 되면 좋겠고요. 이번 토끼 한 해는요. 두려움의 경쟁이 아니라 다정한 동행이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좀 손을 함께 잡고서 좀 마무리를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새해니만큼. 자, 옆에 있는 토끼들의 손을 꼭 잡고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2023년 두려움 없이 헤쳐나가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찬호 쌤이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